55편 다가오는 거인들 미래의 패권. 미국과 중국, 김종영, 아니 조지 소로스는 자신이 집도한 잔인한 외과수술 의 정당성을 완벽하게 확립했다. 그는 파괴자가 아니라 느린 죽음을 막아선 구원자가 되었다. 그의 논리는 완벽했다. 그의 원칙은 중간은 없다. 먹거나 먹히거나 이 단순하고도 잔인한 진리 하나로 수렴되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 그 거대한 세계 지도 앞에 다시 섰다. 그가 불태운 아시아는 이제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사냥이 끝난 사냥터였다. 잿더미 속에서 그가 도려낸 환부를 움켜쥐고 고통스럽게 꿈틀거리는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그들은 이제 먹잇감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의 원칙을 증명한 결과물일 뿐이었다. 포식자의 시선은 언제나 다음 사냥감을 향한다. 더 크고 더 위험하며 더 거대한 점점점점점점. 그의 시선이 지도 위의 두 지점에 고정되었다. 한 곳은 자신이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이 세계의 유일한 제국, 미국이었다. 그리고 다른 한 곳은 아시아 대륙의 심장부에서 이 모든 피비린내 나는 소란 속에서도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혹은 이 모든 혼란을 자양분 삼아 조용히 몸집을 불리고 있는 중국이었다. 거인들, 그는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지금 1997년의 이 세계는 미국의 완벽한 승리를 축하하고 있었다. 냉전은 끝났다. 공산주의라는 적은 사라졌다. 미국식 자본주의, 그들이 시장 경제라고 부르는 이 약탈의 시스템은 유일한 진리가 되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다. 모두가 역사의 종말을 노래했다. 미국이라는 유일한 포식자가 이 정글 전체를 차지했다고 믿었다. 멍청한 놈들, 소로스의 자아는 그 오만한 승리자들을 비웃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 오히려 진짜 전쟁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그의 눈이 미국을 훑었다. 첫 번째 거인, 그는 이 거인의 힘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달러라는 이름에 전 세계의 피를 빨아들이는 거대한 심장이었다. 금융이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발톱이었다. 그는 지금 그 거인의 몸 안에서 그 심장의 힘으로 아시아를 찢어발겼다. 이 거인은 시장이라는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 안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냥하는 현재의 왕이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중국으로 향하는 순간 그의 가슴 속 괴물은 왕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새로운 존재를 감지했다. 두 번째 거인, 이 거인은 미국이 만든 규칙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금융이라는 발톱을 감추고 있었다. 그는 미국이 개방을 외칠 때 오히려 장벽을 쌓고 있었다. 그는 자신들의 시장을 외국의 자본에게 먹잇감으로 내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전 세계의 자본을 자신들의 성장을 위한 연료로 일방적으로 빨아들이고 있었다. 시스템이 달라. 종영은 전율했다. 한국이나 태국은 빌려온 돈, 부채으로 거품을 만들었다. 그들은 그 거품을 지키려다 나 소로스에게 먹혔다. 하지만 중국은 빌려온 돈이 아니라 투자된 돈으로 공장을 짓고 도로를 깔고 항만을 올리고 있었다. 그들은 전 세계의 자본을 자신들의 실물이라는 근육으로 완벽하게 치환시키고 있었다. 이것은 내가 아는 금융 자본주의 위괴물이 아니었다. 이것은 국가라는 이름의 거대한 용광로가 전 세계의 자본을 집어삼켜 산업이라는 강철을 쏟아내는 국가 자본주의라는 완전히 다른 종의 괴물이었다. 두 마리, 그의 입가에 오싹한 미소가 번졌다. 한 마리의 거인, 미국은 규칙을 이용해 전 세계를 사냥터로 만들어 먹고 산다. 다른 한 마리의 거인, 중국은 국가라는 성벽 안에서 전 세계의 자본을 먹고 자란다. 이 두 마리의 괴물이 종영은 김종영 위 기억 속에 남아있던 21세기의 그 미래를 떠올렸다. 반드시 격돌한다. 그들의 사냥터가 세계라는 이름으로 겹치는 순간, 그 순간이야말로 1997년의 이 아시아 위기 따위는 애들 장난으로 보이게 만들 진짜 패권 전쟁, 거인들의 사냥이 시작될 것이다. 소로스의 자아는 더 이상 눈앞의 수익에 환호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이미 10년, 20년 뒤 그 두 마리의 거대한 고래가 격돌할 그 거대한 전쟁터를 향하고 있었다. 그 전쟁터에서 자신은 무엇을 사냥할 것인가? 어느 쪽이 먹고 어느 쪽이 먹힐 것인가? 그는 다가오는 그 거대한 전쟁의 피비린내를 이 뉴욕의 집무실에서 홀로 만끽하고 있었다. 56편 고래 싸움 속 새우의 길, 지투 사이에서 한국이 살아남을 방법. 다가올 미래, 미국이라는 현재의 왕과 중국이라는 미래의 도전자, 두 거대한 괴물이 격돌할 그 전쟁터를 예견한 순간 조지 소로스의 시선은 다시 자신이 찢어발긴 그 잿더미 한반도로 돌아왔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김종영 위 기억 속 그것은 수천 년간 이 나라의 운명을 규정지어온 숙명과도 같은 속담이었다. 대륙, 중국, 과해양, 일본, 그리고 미국 세력의 틈바구니에서 언제나 전쟁터가 되고 언제나 먹히는 쪽이었던 그 새우의 운명. 소로스의 자아는 그 숙명이라는 단어를 경멸했다. 그것은 운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약함 위 다른 이름일 뿐이었다. 새우, 그는 자신의 새로운 원칙을 떠올렸다. 중간은 없다. 먹거나 먹히거나 새우는 언제나 그저 먹힐 뿐이다. 그는 냉혹하게 결론 내렸다. 그렇다면 이 잔인한 외과수술을 겪고 강제로 재탄생하게 될 이 나라는 다가오는 저 거인들의 전쟁터에서 또다시 무기력하게 먹히는 새우가 될 것인가. 중간에 서는 것, 김종영 위 기억 속 균형 외교 따위 허울 좋은 말들.
소로스 위 자아는 그것이야말로 자살이라고 판단했다. 그의 원칙에 따르면 중간은 패배이자 죽음이었다. 두 마리의 고래 사이에서 중간에 서겠다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먹잇감이 되겠다고 광고하는 것과 같았다. 살아남을 방법은 그는 지도를 바라봤다. 오직 하나다. 새우가 되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 그렇다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고래, 미국, 중국가 될 수는 없다. 체급이 다르다. 그렇다고 일본처럼 자신만의 거대한 영토, 내수시장을 가진 사자가 될 수도 없다. 그렇다면 먹거나 먹히거나 이 원칙을 이 작은 나라에 적용시켜야 했다. 먹히지 않으려면 그들 역시 먹는 자, 즉 포식자가 되어야만 한다. 어떤 포식자, 그의 뇌가 정글의 모든 포식자들을 떠올렸다. 고래나 사자가 될 수 없다면 독사, 바이퍼, 피라니아. 그의 입가에 다시 한번 그 오싹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 그것이었다. 그들은 거대하지 않다. 하지만 고래나 사자조차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 그는 새우가 나아갈 길을 괴물 위 논리로 설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덩치로 승부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대우처럼 한보처럼 무작정 덩치, 부채를 키우려던 그 낡은 방식은 그들을 그저 살찐 새우로 만들었을 뿐이다. 그가 집도한 이 수술은 그 낡은 방식, 그 하드웨어 제조업의 신화를 파괴했다. 그렇다면 그 잿더미 위에서 무엇을 무기로 삼아야 하는가? 이빨. 그는 속삭였다. 혹은 독. 그것은 바로 기술, 테크놀로지이었다. 속도, 스피드였다. 인재, 휴먼 캐피털이었다. 그는 금 모으기 운동 위급 이성적인 에너지를 떠올렸다. 저 에너지를, 저 무모한 감정을 국가가 아닌 기술이라는 단 하나의 이빨에 응축시킨다면 그는 결론을 내렸다. 두 마리의 고래 중 반드시 한 마리를 선택해야 한다. 중간은 없으니까. 그리고 그 고래의 새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래가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독리가 되어야 한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상어가 중국이라는 더 거대한 용과 싸울 때 그 상어의 가장 날카로운 이빨이 되는 것. 그 이빨이 부러지면 상어 역시 치명상을 입게 만드는 것. 그것이 새우가 포식자로 진화하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들은 중고 기술을 답습하는 제조업자가 아니라 최첨단 기술 그 자체, 그 표준을 만들어내는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 두 마리의 고래 모두가 탐내는 하지만 함부로 삼킬 수는 없는 그런 독을 품어야 한다. 이것이 내가 무너뜨린 이 나라가 저 거대한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길이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이 파괴가 단순한 구원을 넘어 이 나라에게 새우 위 운명을 벗어던지고 독사로 진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주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현대로 귀환해야 할 이유를 비로소 발견했다. 그는 조지 소로스로서 이 나라를 파괴했다. 그의 논리는 완벽하게 승리했다. 이제 그는 이 지옥도에서 배운 모든 것, 이 괴물 위 원칙과 포식자 위 냉혹한 논리를 가지고 그의 본래 시간으로 김종영으로 돌아가야 했다. 돌아가서 이 잿더미 위에서 자신이 설계한 이 독사의 길을 자신의 조국이 걷도록 인도해야 했다. 그것이야말로 이 모든 지옥도를 목격하고 스스로 괴물이 된 자신의 존재 이유일 터였다. 그는 파괴자이자 동시에 새로운 대한민국의 설계자가 되기로 마침내 결심했다. 57편 해답의 실마리 파괴자가 아닌 설계자로서의 길. 김종영, 아니 조지 소로스는 자신이 예견한 다가오는 거인들의 전쟁을 떠올렸다. 미국과 중국, 그 거대한 고래 싸움에서 자신이 치저발긴 이 새우가 살아남을 길. 그것은 독사가 되어 고래의 독리가 되는 것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김종영 위 기억과 소로스 위 논리가 마침내 하나의 완벽한 그림으로 융합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파괴를 넘어선 새로운 창조의 설계도였다. 그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이 지독한 사냥의 끝에서 비로소 깨달았다. 나는 파괴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 그가 지켜본 모든 것, 그 지옥도의 모든 풍경, 소로스 위 자아는 그것을 비효율적인 감정과 청산되어야 할 부채로만 보았다. 김종영 위 자아는 그것을 고통과 죄책감으로만 느꼈다. 하지만 지금 이 두 개의 자아를 완벽하게 집어삼킨 괴물은 그 잿더미 속에서 다른 이들은 결코 볼 수 없는 자원을 발견했다. 그것은 금 모으기 운동이었다. 소로스는 그것을 비이성적인 총극이라 비웃었다. 하지만 새로운 설계자 위 눈에는 그것이 이 나라가 가진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무기로 보였다. 그것은 바로 논리를 초월하는 감정의 에너지였다. 목표가 주어지면 자신의 삶과 역사까지 통째로 내던져버리는 그 무모하고도 폭발적인 응집력. 이것이다. 그는 전율했다. 소로스 위 냉철한 논리와 금융공학. 이것만으로는 미국이라는 거인을 넘어설 수 없다. 중국이라는 또 다른 괴물을 이길 수 없다. 그것은 시스템일 뿐 영혼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종영 위 기억 속에 존재하는 저 에너지, 저 감정, 저 비이성적인 광기, 그것은 영혼 그 자체였다. 그것은 시스템을 만들고 심지어 논리마저 파괴할 수 있는 원초적인 힘이었다. 지금까지 저 힘은 애국심이라는 낡은 영분 아래 대마불사라는 부패한 시스템의 연료로 받쳐지며 헛되이 소모되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지옥도였다. 내가 할 일은 그의 눈이 지도를 넘어 자신이 돌아가야 할 미래를 꿰뚫어 보았다. 이 힘을, 이 폭발적인 에너지를 내가 설계한 가장 냉혹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에
쏟아붓는 것이다. 독사의 몸통은 냉철한 논리와 기술로 만든다. 하지만 그 독은 바로 저 비성적인 에너지로 연성하는 것이다. 그는 파괴자로서의 임무를 완수했다. 그는 낡은 시스템, 저 에너지를 낭비하던 낡은 용광로를 자신의 손으로 완벽하게 파괴했다. 이제 그는 설계자로서 새로운 용광로를 만들러 돌아가야 했다. 조지 소로스의 냉혹한 논리를 뼈대로 삼고 김종영의 기업 속에 존재하는 그 뜨거운 에너지를 심장으로 삼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괴물, 그 독사를 빚어내기 위해 그것이 그가 이 지옥도의 한복판에서 찾아낸 유일한 해답이었다. 그는 더 이상 파괴자가 아니었다. 그는 다가올 거인들의 전쟁터에서 새우가 아닌 포식자로서 살아남을 새로운 대한민국의 설계자였다. 그의 길은 정해졌다. 58편, 각성, 그리고 귀환, 모든 것을 가슴에 품고 현대로 돌아오다. 그의 사명은 명확해졌다. 파괴자, 그리고 설계자, 김종영, 아니, 조지 소로스는 1997년 뉴욕의 집무실, 그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섰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찢어발긴 잿더미의 땅에서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해답을 찾아냈다. 그는 거울 앞으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이제는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조지 소로스의 늙고 냉철한 얼굴이 비치고 있었다. 그는 이 육체, 이 괴물 위 껍데기를 한때는 증오했고 한때는 두려워했으며 한때는 완벽하게 동화되었다. 점점점점점점. 그는 말없이 거울 속에 자신을 응시했다. 이 몸은 그의 원칙을 시험하고 괴물로 각성시키기 위한 도구였다. 그리고 그 도구로서의 역할은 이제 끝났다. 그는 이 육체를 통해 배워야 할 모든 것을 배웠다. 중간은 없다. 먹거나 먹히거나 금융의 민낯은 피와 눈물이다. 그리고 가장 비이성적인 감정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는 이 모든 지옥도의 풍경과 그 안에서 배운 냉혹한 원칙들을 자신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 각인시켰다. 그는 더 이상 고뇌하는 김종영도 냉소하는 조지 소로스도 아니었다. 그는 두 존재의 기억과 논리를 모두 집어삼킨 제3의 존재, 설계자로 완벽하게 각성했다. 돌아갈 시간이다. 그는 자신이 앉았던 그 최고급 가죽 의자에 마지막으로 몸을 기댔다. 그가 이 시간대에 남아서 할 일은 더 이상 없었다. 진짜 전쟁터는 그가 떠나온 그 미래, 거인들의 싸움이 이미 시작된 2025년에 현대에 있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1992년의 승리, 5년의 공백, 1997년의 지옥도, 그 모든 파괴와 각성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의 의식이 조지 소로스라는 육체에서 서서히 분리되기 시작했다. 낯설었던 그 어지러움, 시간을 건너뛰던 그 불쾌한 감각이 다시 그를 감쌌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거나 혼란스럽지 않았다. 그것은 임무를 완수한 집행관의 너무나도 당연한 귀환이었다. 점점점 느낌표. 그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눈을 떴다. 코끝을 찌르는 것은 1997년 뉴욕의 낡은 먼지 냄새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에게 익숙한 2025년 서울의 차가운 유리와 금속, 그리고 옅은 커피 향이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현대의 금융시장 데이터를 쉴 새 없이 쏟아내고 있었다. 자신이 떠나왔던 바로 그 현대의 사무실이었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손을 들어 올렸다. 조지 소로스의 늙고 주름진 손이 아니었다. 그것은 김종영의 젊고 힘있는 손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집무실 한쪽 전신 거울 앞으로 걸어갔다. 거울 속에는 그가 알던 김종영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동자, 그의 눈은 더 이상 과거의 그 평범한 셀러리맨의 눈이 아니었다. 그 눈동자 속에는 한 국가를 무너뜨린 파괴자 위냉혹함과 지옥도 속에서 진리를 꿰뚫어본 괴물 위 깊이와 다가올 전쟁을 준비하는 설계자 위 차가운 지성이 모두 담겨 있었다. 모든 것을 가슴에 품고 그는 돌아온 것이다. 그는 거울 속의 자신, 김종영 위 얼굴을 한 괴물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속삭였다. 오래 기다렸다. 그는 모니터 앞으로 돌아왔다. 화면 가득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속보가 붉은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두 거인 사이에 끼어 오늘도 위태롭게 흔들리는 새우, 대한민국의 주가 지수가 보였다. 설계자 위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수술은 끝났다. 그가 인터폰을 집어들었다. 이제 내가 설계한 방식대로 재활을 시작할 시간이다. 그의 새로운 전쟁이 현대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59편, 괴물이 돌아왔다. 2025년의 대한민국. 그리고 그의 눈꺼풀이 열렸다. 시야를 채운 것은 1997년 뉴욕에 먼지 쌓인 블라인드 사이로 스며들던 탁한 햇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2025년 서울에 한 치위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제어되는 차가운 발광 다이오드 조명이었다. 코끝을 스치는 것은 짙은 원두의 향, 그리고 신소재 마감재 특유의 미세한 냄새였다. 그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던 조지 소로스의 집무실을 채우던 낡은 종이와 시가향, 그 피비린내 나던 전쟁터의 공기와는 모든 것이 달랐다. 김종영은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다. 자신이 엎드려 있던 책상은 차가운 유리와 매끈한 금속으로 이루어진 그의 현대 집무실 책상이었다. 돌아왔군. 그의 목소리, 조지 소로스의 나이 들고 갈라지던 그 쇳소리가 아니었다. 김종영 자신의 아직 젊고 힘있는 목소리였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손을 들어 올렸다. 핏줄이 튀어나오고 검버섯이 피어있던 한 국가의 운명을 쥐락펴락했던 그 늙은 포식자의 손이 아니었다.
팽팽한 피부, 긴 손가락, 그의 본래 손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 손이 방금 전까지 자신의 조국을 향한 공매도 명령서에 서명했던 그 손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지 않았다. 괴물은 혼란스러워하지 않는다. 그는 조용히 일어서서 집무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거울 앞으로 걸어갔다. 거울 속에는 김종영이 서 있었다. 과거 이 거울 앞에서 고뇌하고 절망했던 그 평범한 샐러리맨이 아니었다. 깔끔하게 다려진 셔츠, 단정한 머리, 날카로운 턱선, 겉모습은 완벽한 김종영이었다. 그는 거울 속의 자신을 향해 천천히 미소를 지어보려 했다. 입꼬리가 올라갔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먹잇감의 목덜미를 물기 직전에 포식자가 짓는 잔인하고도 차가운 표정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의 눈, 점점점점점점. 그는 자신의 눈을 바라봤다. 더 이상 두려움이나 연민이나 죄책감이나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 눈동자 속에는 1997년의 그 지옥도 전체가, 그 굴욕의 서명이, 아버지의 눈물이, 금 모으기 운동의 비효율적인 총극이 모두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가 되어 얼음장처럼 차갑게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괴물 위 눈이었다. 설계자 위 눈이었다. 그는 거울에서 몸을 돌려 집무실의 통유리창으로 다가갔다. 눈앞에 2025년의 서울이 찬란한 야경을 뽐내며 펼쳐져 있었다. 그가 떠나기 전 김종영 위 눈으로 보았던 그 서울이 아니었다. 그때는 그저 아름답고 역동적인 성공한 조국의 심장부일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괴물 위 눈으로 바라보는 2025년의 서울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수술은 그는 야경을 내려다보며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성공했군. 1997년 그가 집도했던 그 잔인한 외과 수술. 그 수술의 고통을 겪고 IMF라는 집도의의 강제적인 재활을 거친 환자 대한민국은 그의 예상대로 죽음을 피했다. 느린 죽음 위 길을 걷던 일본과는 달리 그들은 뼈가 부러진 고통 속에서 강철로 된 체질을 강제로 이식받았다. 저 하늘을 찌르는 마천루들, 도시를 그물망처럼 감싼 발광 다이오드 불빛, 거리를 질주하는 전기차의 소리 없는 행렬. 모든 것이 그 수술이 성공적이었음을 증명하는 결과물이었다. 빚잔치로 쌓아 올린 과거의 거품이 아니라 기술과 효율이라는 새로운 뼈대 위에 세워진 도시. 그는 만족스러웠다. 그의 파괴는 이런 재창조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다. 그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수십 개의 모니터를 켰다. 그리고 이 성공적으로 재활한 환자가 지금 어떤 새로운 질병에 걸려 있는지 집도의 윗눈으로 진단하기 시작했다. 화면 가득 온통 두 개의 단어가 붉은색으로 점멸하고 있었다. 미국, 중국, 거인들의 전쟁. 그가 1997년에 예견했던 그 미래가 2025년에 현실이 되어 모니터를 뒤덮고 있었다. 미국, 동맹국 대상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강화. 한국의 동참, 압박. 중국, 히토류 이어 요소수. 자원 무기와 로마 대응. 환율 전쟁 재점화. 두 거인 틈바구니에서 원화 가치 급등락. 그리고 그의 눈에 그 모든 뉴스의 밑바닥에 깔린 이 나라의 변하지 않은 본질이 보였다. 아직도 그의 입가에 다시 한번 그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아직도 중간에 서 있으려 하는군. 화면 속 대한민국의 정치인들과 경제학자들과 언론들은 한 목소리로 그 낡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양쪽 모두를 포기할 수 없다. 우리의 기술력, 반도체, 을무기로 두 거인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해야 한다. 바보들, 괴물은 격려를 감추지 않았다. 김종영 위 기억 속 새우 등 터진다는 그 숙명을 그들은 28년이 지난 지금도 단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괴물 위 눈에는 보였다. 그들이 무기라고 자랑하는 그 기술, 그 동리. 그것은 두 거인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한 저울추가 아니었다. 그것은 두 거인이 서로의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 가장 먼저 빼앗으려 하는 전리품일 뿐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유일한 무기인 동리를 양쪽 고래에게 이것을 사가라, 이것을 담보로 우리를 지켜달라며 스스로 내밀고 있었다. 그것은 중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에게 나를 먹어달라고 애원하는 꼬리와 같았다. 1997년의 위기는 금융위 취약함 때문에 왔다. 그것은 그가 파괴했다. 하지만 그 파괴조차 이 나라의 근본적인 사고방식, 그 새우의 정신은 바꾸지 못했다. 체질은 강철이 되었으되 영혼은 여전히 새우였다. 그렇다면 그는 수십 개의 모니터, 그 거대한 데이터의 바다를 바라봤다. 미국과 중국의 거대한 파도 사이에서 난파선처럼 흔들리는 조국의 그래프. 수술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였군. 괴물이 돌아왔다. 그리고 그의 눈은 자신이 집도했던 그 환자의 몸속에 아직 제거되지 않은 가장 치명적인 암세포, 그 중간이라는 이름의 새우의 영혼을 정확하게 응시하고 있었다. 60편, 새로운 사냥을 준비하라. 이번엔 지킨다. 그는 2025년의 대한민국이 여전히 새우의 영혼에 갇혀 있음을 확인했다. 그들은 그가 집도한 그 잔인한 외과 수술의 고통을 잊고 다시 중간이라는 안락한 마약에 스스로를 중독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간은 그의 원칙에 따르면 죽음일 뿐이었다. 지킨다. 그는 자신이 이 지옥도에서 찾아낸 해답, 그 설계자로서의 사명을 떠올렸다. 하지만 괴물이 된 그에게 지킨다는 행위는 김종영 위 기억 속에 존재하는 그 금 모으기 운동 따위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인 희생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에게 지킨다는 것은 사냥한다는 것과 동의어였다. 먹히지 않기 위해 먼저 먹는 것. 그것이 그의 유일한 보호 방식이었다. 그는 자신이 새우에게 설계했던 그 독사의 길을 떠올렸다. 고래에게 먹히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고래가 도저히 삼킬 수 없는 독을 품는 것이다. 그 독은 최첨단의 기술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 어리석은 새우들은 그 독리를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마리의 고래에게 팔아넘기려 하고 있었다. 그의 모니터 한가운데 김종영 위 눈으로도 소로스 위 눈으로도 가장 중요하게 빛나는 속보가 떠 있었다. 국내 최대 배터리 기술 기업 K셀, 경영난 심화, 미국계 사모펀드 블랙에로우와 중국계 국영자본 창천 캐피탈, 인수전 격돌, 정부, 국가 핵심 기술 유출, 우려속, 결정 못 내려. 그것이었다. 그가 돌아온 이유, 그가 설계해야 할 첫 번째 전투. K셀, 그것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나라가 독사가 될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독리 그 자체였다. 그런데 정부는 저 독리를 미국에게 팔아야 할지 중국에게 팔아야 할지 저울질하며 그 중간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안보를 택할 것인가 경제를 택할 것인가. 그들은 둘 다 잃는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었다. 바보들, 괴물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조지 소로스라는 거대한 이름 뒤에 숨지 않는다. 그는 김종영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괴물로서 직접 이 사냥터에 뛰어든다. 그는 인터폰을 눌렀다. 1997년 스탠리 드러큰밀러를 부르던 그 손짓이었다. 하지만 그가 부른 이름은 달랐다. 그것은 그가 이 현대에서 자신의 논리로 키워낸 새로운 괴물의 이름이었다. 박 실장, 네, 대표님, 우리 펀드 K셀 인수전에 지금 즉시 참전한다. 수화기 넘어 박 실장의 숨소리가 순간 멈췄다. 점점점. 대표님, 하지만 K셀은 지금 미국과 중국이 알고 있다. 종영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 두 마리 고래와 전쟁을 시작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저희의 자금력으로는 자금으로 싸우는 게 아니다. 종영의 목소리는 1997년 한국은행의 외환보 요구를 비웃던 그 소로스의 목소리 그대로였다. 우리는 공포로 싸운다. 그는 두 거인 모두를 사냥할 설계도를 그 짧은 순간에 완성했다. 박 실장, 즉시 우리가 가진 모든 채널을 동원해 시장에 정보를 풀어 미국계 블랙에로우 쪽에 그들이 K셀을 인수할 경우 중국 정부가 그들의 중국 내 다른 자산을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전략 몰수할 것이라는 정보를 흘려. 네, 하지만 그건 그리고 중국계 창천 캐피탈 쪽에는 미국 의회가 중국 자본이 K셀을 인수하는 즉시 그들을 외국 적대 기업으로 지정하고 미국 내 모든 달러 거래를 동결시킬 것이라는 정보를 가장 확실한 출처를 통해 전달해. 점점점점점점 느낌표. 박 실장은 자신의 보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지 깨닫고 소름이 돋았다. 그것은 투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두 마리의 거대한 고래를 서로 물어뜯게 만드는 이관계이자 공포 조장이었다. 두 놈 모두 이 독리를 삼키는 순간 자신의 팔다리가 잘려나갈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질리게 만들어 그들이 망설이고 서로를 의심하며 주춤거리는 그 틈, 그 중간 지대. 종영은 1997년 자신이 그토록 격렬했던 그 중간이라는 약점을 이제 자신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 틈을 파고들어 우리가 K셀을 삼킨다. 이것이 그가 배운 괴물의 방식이었다. 이것이 설계자의 사냥법이었다. 독리는 미국에게도 중국에게도 팔아서는 안 된다. 그 독리는 오직 이 독사 바이퍼의 입안에 남아있어야 한다. 알겠습니다. 박 실장의 목소리가 경외와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종영은 전화를 끊었다. 그는 다시 한번 2025년의 서울 야경을 바라봤다. 저 화려한 불빛들, 저 불빛들 아래에서 안보와 경제 사이, 그 멍청한 중간 지대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새우들. 그는 저들을 지키기 위해 저들의 적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는 저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저들의 환상을 다시 한번 무자비하게 파괴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괴물 같은 눈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굳은 의지로 선언했다. 이번엔 지킨다.